브라질에는 지도에서 완전히 사라진 도시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그리고 가장 인상적인 점은 그들 중 일부가 다시 돌아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설이나 어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곳들은 실제 장소들로 거리, 집, 교회, 그리고 한때 그곳에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물에 삼켜지거나 댐에 묻히거나 세월에 버려진 도시들. 하지만 여기서 잊히지 않는 세부사항이 있습니다. 상황이 변하거나 가뭄이 닥치거나 침식이 작용할 때 이 유령 마을들은 깊은 곳에서 잊혀진 과거의 조용한 증인으로 다시 나타납니다. 사라졌지만 때때로 돌아와 영원한 것은 없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5개의 브라질 도시를 방문할 준비를 하세요. 첫 번째 이야기는 19세기 번영했던 도시가 문자 그대로 존재해서 사라진 리우데자네이루 내륙에서 벌어집니다. 상 조앙 마르코스는 단순한 마을 그 이상이었습니다. 1786년에 설립된 이 도시는 리우데자네이루 파라이바 계곡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웅장한 저택, 화려한 바로크 교회, 분주한 광장, 그리고 커피를 기반으로 한 강한 경제가 있는 도시를 상상해 보세요. 전성기에는 5,000명 이상의 주민이 거주했으며 완벽한 식민지 건축으로 유명했습니다. 이 지역에서 가장 부유한 가문들이 이곳에 진짜 궁전을 지었습니다. 상 조앙 마르코스 모교회는 금도금 제단과 성스러운 그림들로 인해 주 전역에서 방문객을 끌어들였으며 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 중 하나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이 번영하는 도시의 운명은 1940년대에 급격히 바뀌었습니다. 연방정부는 리우데자네이루의 수자원을 늘리기 위해 댐을 건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선택한 장소는 바로 상 조앙 마르코스가 있던 곳이었다. 그 결정은 무자비하고 되돌릴 수 없는 것이었다. 1943년에서 1946년 사이 인구 전체가 집과 사업, 기억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었다. 당국은 이 지역을 침수시키기 전에 모든 건물의 체계적인 철거를 명령했다. 그것은 체계적이고 잔인한 파괴였다. 수백 년 된 저택들이 폭파당했다. 웅장한 바로크 교회는 돌 하나하나 해체되었습니다. 묘지의 무덤조차 훼손되어 유해가 옮겨졌다. 마치 이 도시가 존재했다는 흔적을 완전히 지우고 싶어 하는 것 같았다. 그리고 물이 나왔다. 리베이랑 다스 라제스 댐이 모든 것을 덮었다. 상 조앙 마르코스는 존재를 멈추고 침수된 폐허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성유한 마르코의 이야기는 물속에서 끝나지 않았다. 수십 년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심각한 가뭄 시기에 댐 수위가 급격히 떨어지면 도시의 폐허가 다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매혹적이면서도 불안한 광경이다. 먼저 건물의 기초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는 벽 조각, 부서진 기둥, 포장 조각들이 나타납니다. 옛 교회의 기초는 콘크리트와 돌로 된 뼈대처럼 다시 나타납니다. 한때 온 가족이 살았던 저택 폐허가 다시 햇빛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인상적인 것은 개인 물건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깨진 식기, 녹슨 도구, 가구 조각들, 심지어 70년 넘게 그 거리에서 놀아온 아이들 장난감들까지 다시 등장하는 각 아이템은 작은 타임캡슐로 도시가 버려졌을 때 얼어붙은 생명의 조각입니다. 가뭄 기간 동안 인근 도시 주민들과 전국 각지에서 호기심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진작가들이 유적을 기록합니다. 역사학자들은 각 건물이 어디에 있었는지 지도화하려고 합니다. 상조왕 마르코스에 살았던 가문의 후손들이 조상들의 물에 잠긴 거리를 걷기 위해 돌아옵니다. 흥미롭고 동시에 쓸쓸한 경험입니다. 일부 방문객들은 폐허 사이를 걸을 때 이상한 감각을 경험했다고 보고합니다. 무거운 분위기, 마치 도시가 아직도 그렇게 격렬하게 파괴된 슬픔을 간직하고 있는 듯했다.
목소리의 메아리를 듣거나 설명할 수 없는 존재를 느낀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도시 전설인가요? 아마. 하지만 사실 성요한 마르가는 진보가 얼마나 큰 인간적 대가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상징이 되었다. 강제로 지워진 도시는 이제 잊히지 않는다. 물이 빠질 때마다 그녀는 돌아와 자신의 이야기를 전한다. 두 번째 유령 도시는 바이아 내륙에 위치해 있으며 그 역사는 브라질 역사상 가장 피비린내 나는 사건 중 하나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밀집, 이 이름을 들어도 역사를 공부한 브라질인이라면 19세기 말을 상징하는 갈등을 즉시 기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토니우 콘세레이루가 이끈 전쟁의 현장이었던 원래의 카누도스가 완전히 사라졌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성요한 마르코처럼 이 교회도 때때로 다시 등장합니다. 카누두스의 역사는 바자바리스 강가의 한 마을에서 수천 명의 가난한 시골 사람들을 모은 신비로운 설교자 안토니우 콘세레이루의 인물과 때려야 뗄 수 없습니다. 1893년부터 1897년 사이에 카누두스는 인상적으로 성장하여 약 2만 5천 명의 인구를 기록했으며 당시 브라질에서 가장 큰 도시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곳은 사유재산이 없고 모두가 함께 일하는 평등주의 조직 공동체였습니다. 이 일은 새로 집권한 공화당 당국을 깊이 불쾌하게 했다. 카누도스를 파괴하기 위해 4차례의 군사원정이 파견되었다. 처음 세 군은 그 메마른 땅을 완벽히 알고 있던 세르타네오스에게 패배했다. 하지만 1897년 네 번째 원정은 참혹했다. 5천 명 이상의 병력과 대포와 기관총을 갖춘 브라질군은 카누도스 주민들을 학살했다. 남성, 여성, 아이들, 노인들이 모두 살해당했습니다. 도시는 말 그대로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모든 집이 불타거나 폭파되었다. 안토니우 콘세레이루는 전쟁 중 사망했고 그의 목은 잘려 살바도르로 옮겨져 연구를 위해 끌려갔다. 카누두스에서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브라질 역사상 가장 큰 학살 중 하나였다. 파괴 후 카누도스는 버려져 내륙 한가운데서 폐허가 되었다. 하지만 수십 년 후인 1960년대의 정부는 바사바리스강에 코코로보댐을 건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목표는 이 지역의 관계와 상수도 공급을 위한 저수지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댐은 어디에 있었나요? 바로 옛 카누도스 폐허 위에서 다시 한번 브라질 도시가 잠기게 될 것이다.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새로운 카누두스가 세워졌고 이 지역 주민들은 재정착했다. 안토니우 콘세레이루 시의 역사적 유적은 코코로보댐 아래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그 국가기억의 신성한 장소는 수미터의 진흙물로 덮여 보이지 않는 상태로 남아있었다. 하지만 내륙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 브라질 북동부에서는 심각한 가뭄이 자주 발생하며 가뭄이 오면 코코로보댐은 급격히 말라버립니다. 그리고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옛 카누도스의 폐허가 된 바닥에서 다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먼저 흙집의 기초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돌담 조각들, 벽 조각, 울타리 잔해, 울타리 흔적. 하지만 가장 인상적인 것은 안토니우 콘세레이루가 추종자들에게 설교했던 옛 카누도스 교회의 구조물이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사원의 기초는 내륙에서 가져온 돌로 지어졌으며 1897년의 학살과 수십 년간의 침수에도 견뎌냈다. 그 폐허가 다시 떠오르는 모습을 보는 것은 마치 브라질 역사가 눈앞에서 현실화되는 것을 목격하는 것과 같습니다. 가뭄 시기에는 옛 카누두스가 순례지가 됩니다. 역사학자, 학생들, 호기심 많은 사람들, 그리고 학살 생존자들의 후손들이 이곳을 방문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공부하고 문서화하러 갑니다. 다른 이들은 죽은 이들에게 경의를 표하러 간다. 그리고 단순히 그곳의 에너지를 느끼기 위해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카누도스는 단순한 고고학 유적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곳은 국가적 비극을 기리는 야외 기념물로 브라질 국가가 자국민을 학살한 방식을 영구적으로 상기시키는 장소입니다. 내지의 뜨거운 태양에 말라버린 그 폐허 사이를 걷는 것은 감동적인 경험이다. 온 가족이 살고, 일하고, 기도하고, 죽었던 공간들을 볼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집 사이를 뛰어다니고, 여성들이 강에서 물을 길고, 남성들이 밭에서 일하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포가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을 파괴했던 마지막 날들의 공포도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많은 방문객들이 유적을 방문할 때 깊은 슬픔을 느낀다고 보고합니다. 어떤 이들은 소름이 돋거나 무형의 존재감을 느낀다고 말하는데 마치 학살당한 영혼들이 여전히 그곳에 머무는 것 같다. 황혼 무렵 폐허 사이에서 그림자가 움직이는 것을 보았거나 오지의 따뜻한 바람 속에서 속삭임을 들었다고 맹세하는 이들도 있다. 미신, 아마. 하지만 사실 카누도스는 엄청난 역사적 무게를 지니고 있다. 마치 땅 자체가 그 역사를 잊지 못하게 하는 것처럼 돌아오려는 폐허 앞에서 무관심할 수는 없다. 세 번째 실종된 도시는 페르남부쿠 내륙의 코코로보라는 곳으로 우리를 데려갑니다. 카누도스를 덮었던 댐과 혼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곳도 사라진 역사를 가진 또 다른 코코로보입니다. 사실 우리는 상프란시스코 강에 위치한 섬인 이타파리카에 대해 이야기할 예정입니다. 상프란시스코 강을 따라 위치한 많은 강변 지역 사회가 대형 수력 발전댐 건설로 영향을 받았습니다. 가장 영향력 있는 것 중 하나는만 9779년대 사이에 건설된 이타파리카 수력 발전소였습니다. 댐은 수십 개의 작은 마을, 전통 공동체를 침수시키는 거대한 인공호수를 만들었습니다. 수천 가구가 이주당했습니다. 도시 전체가 물속으로 사라졌다. 그 중에는 페르남부쿠의 페트롤란디아 벨야도 있었다. 페트롤란디아는 약 10,000명의 주민이 거주하는 전형적인 강변 도시였습니다. 사람들은 어업, 저지대 농업, 강무역으로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도시는 강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상프란시스코의 홍수와 썰물은 수세대에 걸쳐 지역 생활의 리듬을 지배해왔습니다. 가족들은 강의 모든 구비, 모든 섬, 모든 모래톱을 알고 있었다. 댐 건설 소식이 전해지자 지역사회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많은 이들이 정말로 떠나야 할 거라고 믿지 않았다. 다른 이들은 받아들이기를 거부했다. 시위, 긴장된 협상, 항상 지켜지지 않은 정부 약속들이 있었다. 하지만 발전소 건설은 진행되었습니다. 1979년부터 1988년 사이에 페트롤란디아 벨야는 점차 대피되었다. 높은 지대에 새로운 마을이 세워졌지만 많은 주민들이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강과의 관계는 끝났다. 새로운 페트롤란디아는 주변부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고 많은 가정이 전통적인 생활 방식을 잃었다. 그리고 물이 나왔다. 집, 거리, 광장, 교회, 학교 등 모든 것이 잠겼다. 도시의 묘지는 옮겨졌지만 많은 주민들은 모든 시신이 치워진 것은 아니라고 보고합니다. 옛 페트롤란디아는 이타파리카 호수 아래 완전히 사라졌다. 수년간 그 도시는 저수지 바닥에 잊혀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잠수된 도시들처럼 페트롤란디아 벨야도 죽지 않았다. 그저 기다리고 있었을 뿐이었다. 심각한 가뭄 시기에 이타파리카 저수지의 수위가 급격히 낮아지면 구시가지의 폐허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먼저 가장 높은 부분들, 즉 성벽 꼭대기, 집들의 능선, 교회 탑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이 계속 빠져나가면서 거리 전체가 노출됩니다. 부분적으로 보존된 집들이 과거의 유령처럼 떠오른다. 옛 중앙광장이 다시 나타나며 콘크리트 벤치와 일요일마다 시립밴드가 연주하던 밴드 스탠드가 있습니다. 페트롤란디아의 전 주민들과 그 후손들에게 도시의 부활은 언제나 감정이 가득한 순간이다. 많은 이들이 옛집의 폐허를 방문하기 위해 돌아옵니다. 그들은 어린 시절 놀던 거리를 걷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살던 집, 공부한 학교, 결혼한 교회를 확인합니다. 그것은 깊은 향수를 불러일으키면서도
동시에 고통스러운 경험입니다. 어떤 방문객들은 꽃을 가져와 옛집의 폐허에 마치 무덤을 방문하는 것처럼 남겨둡니다. 다른 이들은 그저 침묵 속에 앉아 잔인하게 끊긴 과거와 다시 연결되려 애쓰고 있다. 폐허에서 벽돌이나 기와 조각을 기념품으로 수집하는 이들도 있는데 이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삶의 작은 조각들이다. 사진작가와 다큐멘터리 제작자들도 페트롤란디아 벨야가 다시 등장할 때 방문합니다. 사진들은 놀랍다. 진흙으로 뒤덮인 집들, 물에 얼룩진 벽, 수십 년간 침식된 구조물, 거실과 침실이 있던 자리에 수생식물이 자라고 있다. 마치 브라질의 아틀란티스를 방문하는 것 같다. 잃어버린 도시가 다시 돌아가길 고집하는 곳이다. 하지만 더 어두운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이 지역 주민들은 유적을 방문했다가 슬픔에 빠져 돌아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어떤 이들은 버려진 집의 빈 창문에서 형체를 봤다고 말합니다. 다른 이들은 폐허가 된 건물 안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고 보고한다. 목소리, 울음, 문이 더 이상 없는 곳에서 쾅 닫히는 소리. 특히 소름 끼치는 이야기 중 하나는 맑은 물의 날에 배를 타고 잠긴 지역을 지나가던 어부들이 바닥의 폐허를 보고 집들 사이를 그림자가 움직이는 것을 본 것이라고 맹세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부의 미신인가요? 물이 생기는 광학 효과인가요? 아니면 페트롤란디아 벨야는 단순한 물리적 폐허 이상의 무언가를 품고 있을까요? 네 번째 실종 도시는 에스피리투산토 해안으로 이어지며 그곳에서 다른 이야기가 펼쳐졌다. 다른 도시들이 댐에 잠긴 반면 레젠시아의 이야기는 바다의 끊임없는 힘과 해안 침식에 관한 것입니다. 리젠시는 다른 지역들처럼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원래 지역의 많은 부분을 대서양으로 잃었고 그 과정은 오늘날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레젠시아는 리나레스시의 도세강 하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수세기 동안 작고 외진 평화로운 어촌 마을이었습니다. 지역 경제는 수공예 어업과 소규모 상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집들은 해변과 매우 가까이 위치해 있었으며 바닷바람과 바다로의 쉬운 접근을 활용했습니다. 하지만 1970년대부터 주민들은 걱정스러운 현상을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해변이 줄어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해마다 바다가 육지 쪽으로 몇 미터씩 전진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과정이 느려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1990년대의 상황은 심각해졌습니다. 침식이 극적으로 가속화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여러 원인을 지적합니다. 상류에 건설된 댐으로 인한 돛세강의 퇴적물 역학 변화로 해안으로의 퇴적물 공급이 감소한 것, 기후 변화와 관련된 해수면 상승, 그리고 지역 해류의 변화입니다. 원인과 관계없이 그 결과는 파괴적이었습니다. 바다는 말 그대로 해젠시아를 삼키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해변의 모래지대가 사라졌습니다. 그 다음 첫 번째 집들이 폭풍해일 때 파도에 맞기 시작했습니다. 옹벽이 건설되었지만 바다의 힘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파도가 몇 주 만에 그것들을 파괴했습니다. 하나씩 해변가의 집들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파도가 기초를 침식했습니다. 집 아래의 모래가 바다에 의해 쓸려갔습니다. 구조물들은 몇 개의 지점에만 지탱된 채 공중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더 강한 폭풍 해일이 오면 무너졌습니다. 그것은 동시에 인상적이면서도 비극적인 광경이었습니다. 주민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무력하게 자신들의 집이 바다에 삼켜지는 것을 촬영했습니다. 수십 가구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여러 세대가 태어나고 자란 집들이 단순히 존재하지 않게 되었고 파도가 해변에 흩뿌린 잔해로 변했습니다. 정부는 몇 가지 해결책을 시도했지만 아무것도 영구적으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방파제, 파도막이, 콘크리트 벽, 모든 것이 시험되었고 모든 것이 실패했습니다. 바다가 더 강했습니다. 침식은 무자비하게 계속되었습니다. 오늘날 해젠시아는 바다에 100m 이상의 육지를 잃은 것으로 추산됩니다. 50년 전에 존재했던 거리 전체가 이제 물속에 있습니다. 예전에 집과 상점과 삶이 있던 곳에 이제는 바다만 있습니다. 옛날 사진에서 도시의 배치가 어땠는지 보고 오늘날과 비교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 차이는 충격적입니다. 하지만 여기 흥미로운 세부사항이 있습니다. 썰물이 매우 낮은 날에는 삼켜진 건축물의 흔적을 볼 수 있습니다. 기초의 조각들, 벽의 파편들, 옛 보도의 돌들이 파도 사이로 나타납니다. 어부들은 해변의 일부 지점에서 썰물이 매우 낮을 때 집바닥의 잔해, 욕실 타일, 벽 조각들을 볼 수 있다고 보고합니다. 이것들은 바다에 삼켜진 옛 헤젠시아의 마지막 흔적들입니다. 그리고 상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침식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바다로부터 안전한 거리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집들도 몇 년 후에는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헤젠시아 주민들은 끊임없는 불확실성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바다는 어디까지 전진할 것인가? 언제 그 장소를 완전히 버려야 할 때가 올 것인가? 일부는 이미 떠났고 바다와의 싸움을 포기했습니다. 다른 이들은 위험에도 불구하고 머물기를 고집합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태어났고 그곳에서 죽고 싶다고 말합니다. 헤젠시아에는 우울한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슬로우 모션으로 사라지고 있는 도시이며 모두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강한 폭풍 해일이 올 때마다 새로운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각각의 폭풍이 더 많은 집들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운명이 정해진 도시에 사는 것과 같으며 끝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언제 올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있습니다. 2015년 마리아나 재해 때 붕괴된 댐의 독성 진흙이 도세강에 도달하고 정확히 헤젠시아에서 바다로 흘러들어가면서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진흙은 강 하구의 생태계를 완전히 변화시켰고 물고기를 죽였으며 지역 주민들의 주요 생계 수단인 어업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마치 헤젠시아가 동시에 두 가지 환경재해의 타격을 받은 것과 같았습니다. 이미 진행 중이던 침식과 강을 파괴한 독성 진흙입니다. 우리의 5번째이자 마지막 사라진 도시는 우리를 다시 리우데자네이루 주로 데려가지만 이번에는 산악 지역으로 갑니다. 우리는 이타티아이아 벨레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으며 오늘날 존재하는 이타티아이아시와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이타티아이아 벨레는 1937년에 만들어진 브라질 최초의 국립공원인 이타티아이아 국립공원의 일부가 된 지역에 위치한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공원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이타티아이아 벨레를 포함하여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몇몇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여러 세대 동안 그곳에 살았던 농부와 목축업자 가족들이었습니다. 공원이 만들어졌을 때 이 공동체들은 점진적으로 제거되었습니다. 그들의 땅은 수용되었고 그들은 다른 지역으로 재정착되었습니다. 집들은 버려졌고 시간이 지나면서 대서양 숲이 그 공간을 되찾았습니다. 자연이 말 그대로 이타티아이아 벨야를 삼켰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야기한 다른 이야기들과 달리 여기서는 물이 아니라 숲이 도시를 덮었습니다. 오늘날 이타티아이아 국립공원 한가운데에는 울창한 식생에 숨겨진 유적들이 존재합니다. 가장 외딴 산책로를 걷는 사람들은 갑자기 그것들과 마주칠 수 있습니다.